사업조합,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요. 이 조합 종류는. 여러분들 재개발 조합은 아닙니다. 다만, 요걸 이해를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제정을 했겠습니까? 요게 없어서 아까 대법원은 저기에서 개발부담금을 바로 부과할 패소를 한 거거든요. 구청들이. 그래서 요걸 도입해서 바로 부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조항이 없으면 바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똑똑한 그 공무원들이 자, 이건 안 되겠구나. 그냥은 부과가 안 되겠구나 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비슷한 것들이 요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합에서 부담하는 세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놔야지만 요게 지금 2차 납세를 조합원들이 자기가 이렇게 분양받은 그 어떤 재산이나 이전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2차 납세를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는 뉴타운 재개발 반대를 하고 있는 공생포럼의 대표회장입니다. 그래요, 문 닫으세요. 오늘 장희동 연합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들을 초대해서 변호사님들이 오셨을 걸로 봅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원래 서울시 계획안은 내가 보니까 해산동에서 40%, 다음에 현금 청산자가 40% 넘는 곳, 이런 곳들은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산시키겠다 하는 게 방침이었는데 아마 그 계획 수립안을 지난주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서울시장님은 높다, 더 낮추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말고 내 집을 지킨다는 각오로 각 구역에 하고 있는 비대위에 협력해서 해산동의서를 더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서 늘 공갈치는 사업비를 청산자에게 물린다. 해산동의서 낸 사람한테 물린다. 사업비와 매몰비용은 엄연히 다릅니다만은 요거는 어디까지나 협박이고 공갈입니다. 어제 10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제가 보니까 만리 2구역이 있는데 현금 청산자에게 조합에서 사업비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했는데 1심, 2심 다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업비를 물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앞으로 이 장이 12구역 같은 경우도 비대위원장이 설명을 할 거니까 전혀 걱정할 사항 아닙니다. 이게 전부 협박 아니면 공갈입니다. 이 점을 아시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투쟁의 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신년 운영위원장님의 주도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2구역의 김신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마음이 좀 급해서 천천히 해도 될 해산을 타구역보다 빠르게 진행해서 여러분들한테 감류 소식을 전하게 되고 해산하시는데 좀 동의서 받으시는데 좀 어려움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준비한 1번 PDF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장미동의 전체 구역을 제가 자료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양쪽으로도 부담이 되고요. 어차피 어느 동네나 기본적으로 금액 계산하는 거나 부담 계산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7구역을 샘플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가 분담금 이러는 부분은 공사비가 뭐 380만원인데 500만원이냐 200만원이냐 이런 부분의 차이였었고요. 그 다음에 내 재산을 공시가로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익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이익을 플러스해서 평가하느냐 이런 차이에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고 안 늘어가고 이런 부분을 다퉜던 부분인데 오늘은 그 부분과 좀 다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재개발 현장에서 경험하시지 못해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개발이 이건 재개발 찬성론자들은 이익이 엄청나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처럼 개발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산을 하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처음에 실태조사를 한다는 목적은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추가 분담금을 알려드릴 테니까 판단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안내를 받았었죠. 근데 막상 실태조사가 끝나고 났더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입니다. 처음에 정확한 추가 부담금이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결과적으로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나한테 이득이 얼마고 손해가 얼마라고 하는 부분은 금전적으로 환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사비든 사업비든 모든 돈, 즉 내년, 전내년, 저후년 장기 공사가 되더라도 현재 실태조사를 하는 시점에 금액으로 한다. 물가가 인상이 되든 떨어지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원은 전부 입주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사업지에 있는 조합원들은 100% 전부 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구역이든 100% 입주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7, 80%만 돼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보다 떨어지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재개발 전국을 조사를 해봤더니 재정착률이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조합원들이 들어가는 거는 17.5%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면 나머지 82.5%는 현금으로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현금 정산이라는 거거든요. 재개발하면서 이제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게 처음으로 발생하는 게 이겁니다. 자, 이런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셋째, 일반 분양분. 저희들이 조합원 수를 넘는 부분은 일반인들한테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일반 분양분이 100% 분양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미분양 발생이라는 게 있죠. 근데 보기까지는 알아듣겠는데 미분양이 더 발생이 되면 조금 이따 팔면 되겠죠. 그런데
언론에 들어보셨겠지만 미분양 대책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런 관계가 뭔지를 이제부터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태조사에서 비례율, 즉 비례율이 높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고 비례율이 낮으면 사업성이 없다, 나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비례율의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 100%를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성북구청에서 실태조사한 금액이 아니고 7구역의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보낸 겁니다. 성북구청에서 한 건 신뢰할 수 없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해산하는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조합 측에서는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해산에 되게 생겼다. 그러니까 구청이 건 이쪽 저쪽 전부 다 믿지를 않고 차마게 생각해버렸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마음을 넓게 써서 조합 측에서 주장한 금액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 자료는 7구역의 조합 측에서 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종무자산이라는 것은 6,589억. 종무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그거를 팔았을 때의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총사업비. 이거는 직접 공사비, 조합장이나 임원들 급여, 그 다음에 각종 설계비, 감리비. 아파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4천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분모의 2,010억은 뭐냐? 종전자산이라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과 주택을 금전화해서 현금화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저 정도 나오더라. 자, 그럼 이 비례율 공식은 종전자산에서 총사업비를 뺀 거를 종전자산으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매걸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숫자만 보면 100보다 28.38%가 높기 때문에 28.38% 정도 이익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이 공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차지하고 구성은 이렇게 된답니다. 자, 지금 종무자산이 6,589억과 종전자산 2,000억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시작할 때 여태까지는 조합장들 임원 급여나 길거리와 정비 사업비하고 설계비 정도에서 각 구역마다 많이 쓴 데는 뭐 5, 60억, 적게 쓴 데는 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가장 크게 소요되는 비용이 뭘까요? 아까 제가 실태조사할 때 조합원들은 100% 입주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그랬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보면 17.5%가 재정착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장 커다란 돈이 들어가는 것은 현금 청산 비용. 조합원이 입주를 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의 이주 비용. 일단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공사비 등 원가로 지급해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파트는 2년 만에서 한 3년 정도 소요되면 매달 그 달에 일한 양만큼의 공사 원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돈이 우리 재개발 지역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 가구당 1억씩 내가지고 재개발하자고 하는 동네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은 은행으로부터 빌려오거나 시공사로부터 빌려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내 주머니 돈을 1원도 내놓지 않고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커다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것을 어디서 구해올 것이냐. 과거에는 일반 분양 아파트가 투기 세력이 몰리고 인기가 좋아서 프리미엄이 붙었을 경우에는요, 거짓말 좀 못하면 분양 공고를 내면 한 달이면 100% 분양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을 내야 되고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중도금이라는 걸 내게 됐죠. 그 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이자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죠. 과거에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전부 다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 공짜 돈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융기관에서 빌려오거나 시공사에서 빌려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이유는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자는 누가 부담할까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분들은 일반 분양 공고 낸 대로 제시된 가격에 나는 이 가격에 만족한다 그래서 거래를 한 거예요. 물건을 우리가 구멍가게에서 사고 팔듯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위험은 누가? 분양을 신청하신 조합원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그 청산금액은 도대체 얼마이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아까 제가 기억하고 계시라는 것 중에 종정자산, 내 재산입니다. 201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정착률이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보면 17.5%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몇 프로예요? 82.5%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체 재산이 2010억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해서 갑자기 필요한 소요되는 돈이 1658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조합에서 사용한 돈 50억, 30억 이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1600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1600억은 우리가 공사를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떤 독지가가 빌려주거나 은행에서 저리로 빌려주거나 하는 건 빌려주면 굉장히 고맙게 받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이 되겠죠. 그 이자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이 현금 청산을 해줘야만이 집을 비워주게 될 것이고 그걸 때려부시고 평탄 작업을 하고 그래야 공사가 진행되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장기동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더니 가장 낮은 시공사로부터 대여하는 데의 이자가 가장 낮은 데가 5%입니다. 1년에. 그런데 비싼 데는 1년에 9%짜리 되는 데도 있어요. 자, 우선 5%를 계산해보자고. 1년에 1600억이 필요한데 5% 계산을 해서 1년을 봤더니 83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 자, 그러면 1년에 83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끝날 때까지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5년을 잡습니다. 그럼 1년에 83억이기 때문에 5년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요? 417억.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순수한 이자입니다.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고 이자도 갚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조금 전에 현금 청산 소요되는 이자만 417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7구역에는 조합원 수가 690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재정착률이 17.5%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417억은 어느 분들이 나눠받는다고요? 분양 신청을 한 사람들 690명 중에 17%니까 117명이 417억을 나눠 부담하게 되겠죠. 그래서 5%때 계산해서 봤더니 417억을 117명에 나눠갔더니 1일 가구당 4억 5,500여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자만. 금융 이자만입니다. 자, 재수 나쁘게 시공사고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연 9% 인심을 썼던 대로 이렇게 봤더니 9%를 계산해봤더니요. 한 가구당 6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제가 이제 국토해양부 발표 17.5%를 빼고 나머지를 현금 청산자로 계산했더니 너무 많다.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17.5%가 아니고 많이 양보해서 50%가 입주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분양 신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종전자산이 2015였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분양 신청을 50% 한다 그러면 현금 청산자는 당연히 50%가 되겠죠. 그러면 현금 청산돼야 될 50%의 금액으로 환산해봤더니 얼마요? 1,005억입니다. 아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아까와 같이 동일한 5%와 9%를 계산했더니 1년에 50억. 자, 공사 기간이 필요 소요되기 때문에 5년 정도 하게 되면 25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9%를 계산하면은 450억 필요하네요. 어찌됐든 5% 9% 이렇게 상하니까 나눠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제가 많이 양보해서 50%가 입주한다고 봤을 때 251로 확 줄었죠. 아까는 41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7구역은 690명이기 때문에 50%가 분양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345명이 이 251억을 나누어서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1인당 이자 부담을 계산해 봤더니 5%의 이자일 때 7,200만 원. 그 다음에 9%일 경우에는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7.5%를 계산했더니 조금 많았죠. 그냥 많이 양보해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50%로 했을 때니까 현금 청산에 대한 금융의 비용이 전체가 아니고 현금 청산을 위한 돈을 밀려오는데 순수한 이자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조합원의 분양률이 높으면 아까 제가 처음에 재정착률이 17.5%라고 그랬는데 50%로 하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자, 현금 청산 비용이 적다는 얘기는 분양 신청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조용히 내 집을 비워두고 그냥 나가시지 않잖아요. 이주비를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대한민국에서 재개발 사업체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여러분들의 재산의 40%니 60%니 그래요. 뭐 편적으로 60%는 됩니다. 그러면 자 분양 신청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해드린 금액이 금융비용이 줄어드느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거보다는 조금 작겠지만 이주비로 또 돈이 나가게 되겠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계산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분양 신청이 많다고 해서 나한테 그러면 금전적으로 그 아까 네가 계산한 그런 이자 비용이 많이 줄어들 텐데 무슨 헛소리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현금 청산자가 줄어들면은 이주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주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내 재산의 6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에는 이 녀석이 줄어들고 이 녀석이 올라가고 그래서 별로 차이가 없다. 계산해보나 마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이제 미분양 대책금이란 아까 실태조사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분은 100% 분양되는 것으로 본다. 미분양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분양된 그 분양받은 돈으로 공사에 사용되는 사업비에 사용되는 돈을 원가를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이자가 발생이 되지를 않겠죠. 자, 미분양이 된다 그러면 공사비, 감리비 등 이런 공사 원가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정 진행되는 기간마다 매달 내지는 2달에 한 번씩 대한민국의 건설회사는 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원가 투입한 돈을 즉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기성이라고 합니다. 즉 어찌됐든 돈은 계속 발생이 돼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죠? 아까 현금 청산자들 돈 줄 때와 동일한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든지 시공사에서 이자를 받고 저희들이 빌려오든지 그런 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비용, 이자, 원가는 빌려줬으니까 고맙지만 이자의 부분은 발생이 당연히 될 것이고 그 부담은 당연히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이 부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요즘 그 황금알을 낳는다는 왕십리에서도 할인 분양을 한다고요.
장리동의 이 조금 변두리까지도 서울 시내에 인접해 있는 왕십리도 할인 분양합니다고 플랜카드 걸려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안 팔리면 장리동까지 그런 플랜카드가 있겠습니까? 자, 이자 부담은 할인 분양을 해서 이자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부담을 적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요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종무자산이 6,589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6,859억의 미분양이 10%가 될지 20%가 될지 아니면 한 채밖에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10%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659억입니다. 20%를 가정을 하면 1,318억이고요. 30%는 1,900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분양 신청한 여러분들이에요. 참고로 왕십리 상구역은 주민들이 집을 비워주고 집을 철거를 한 상태에서 5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그 조합장이라는 양반이 주민들을 대동하고 KBS 앞에 가서 대보를 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인데 이런 건설회사의 대형 건설회사의 불합리함을 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해 주십시오. 아무리 떠들어도 KBS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구역에서 미분양 대책금을 작년에 얼마로 요구를 했다고 하면 1,500억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비 증거물을 500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2,000억을 요구를 했어요. 자, 미분양 대책금은 저도 정확히 산출해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왕십리 상구역을 예로 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몇 프로를 볼 것이냐.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감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그 매몰 비용은 작으면 30억, 크면 50억, 6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나눠보면 한 가구당 500만 원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현금 정산자 비용이라든가 미분양 대책금이 발생했을 때는 10억 단위가 아니라 100억 단위, 400억, 1,5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게 발생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드리지 않았던 이러한 비용들의 부담과 확정은 언제쯤 되는가? 과거에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러면 내 재산의 평가가 얼마고 앞으로 내가 추가 부담금이 얼마고 이러이러하니까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나는 이거는 만족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가끔 가다가 입주시에 여기 특별히 우리가 보고발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부담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단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공사비가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번에 실태조사에서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평당 38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고 우리가 실제로 재개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나 이렇게 확인해서 봤더니 최하가 420만 원이고 평균적으로 한 450만 원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에서는 원가가 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한 20%, 10%에서 20% 정도 원가가 실태조사보다는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액이 장리동도 대부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만은 건축 심의를 다시 한다. 추진 계획을 다시 바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부수적인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원래 설계를 10억에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 같은 설계업자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싸게 하거나
기본 틀을 설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처음에 10억에 계약했으면 40% 계약금은 40% 설계는 얼마에 똑같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른 아파트보다 조금 고급한 자재를 썼다. 특별한 구조로 만들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두 번째 설계 변경인가 뭐 이런 거 건축심의 다시 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장이동에서만 약간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다른 데서 나타납니다만은 그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은 그렇게 크지를 않았었어요. 다음 페이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은 우리가 각자가 미리 모아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파트가 투기 세력들이 물려오고 투자 가치가 있을 때는 분양이 금방금방 냈기 때문에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을 받아가지고 사업비에 충당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역량하는 이자 비용은 절대적으로 발생이 안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재원의 확보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려주는데 서로 빌려주려고 그랬어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PF라는 걸로요. 근데 요 근래 여러분들이 PF가 사고 난 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무슨 저축은행들 해가지고요. 1금융권에서 안 해주는 것을 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PF 입주 때 시공사한테 시공보증만 받았어요. 즉 공사를 완료하는데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은 거기다가 지급보증, 자기들이 돈 빌려준 데에 대해서 이자나 원금이나 완벽하게 부담한다는 사인을 하세요. 즉 연대보증자를 만들지 않냐면 은행에서 돈을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은행과 2금융권, 3금융권 대부업자들까지 손이 뻗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더 높아지겠죠. 1금융권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재개발 현장에서는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놈이길래 자꾸 손해가 난다고 그러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과거에는 분양이 잘 됐었다고요. 금융기관에 애걸복걸을 하지 않고 이자를 많이 주지 아니하여도 돈이 넘쳐났었다는 거짓말을 조금 못하면은.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라는 것 때문에 상황이 180도 바꿔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자, 미분양이 발생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원가, 공사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 대책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십리 상구역 같은 경우는 저작년에 1,500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첫삽을 뜨고 신매극에 났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월 달쯤입니다. 작년 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드디어 왕십리 2구역이 공사를 스톱했어요. 왜 스톱했겠습니까? 건설업자가 내가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를 여러분들, 조합원들이 부담한다고 약속을 하거나 완벽한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내가 장래에 발생될 손해가 뻔한데 나는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공사 안 해요. 자, 재개발은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조합원들이 대장인데 이제는 집만 보시고 나면은 건설회사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미분양 대책금은 누가 분담한다고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 현금 청산하신 조합원들이 아니고 분양 신청하신 조합원들이에요.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가 부담금의 발생이 과거에는 관리처분 때 한꺼번에 결정이 났어요.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봤더니 원가는 어떻고 평형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 금을 얼마고 하니까 손해가 나면 얼마고
이익이 나면 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전적인 걸 처리하는 부분이 관리처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면 입주할 때 열쇠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파티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가끔 가다가 특별히 우리는 이익금이 많이 나니까 어느 부분 부엌에 싱크대를 근구로 한번 만들어보자. 특별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과거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현재는 어떻다고요? 관리처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금 청산 비용이라든가 미분양 대책이라든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정리를 해서 봤더니 관리처분 때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면 조합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업자리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는 조합원 자격이니까 8억에 들어가도 좋다라고 박수 치실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관리처분 때 5천만 원.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임시 총회한다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 그 다음에 가을쯤 가가지고 가을바람 오니까 총회 한번 해봅시다. 따져봤더니 얼마?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요. 언제부터 한다고요? 집을 여러분들이 이주하고 집을 다 부시자마자 상상하지도 못한 부담금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소송을 걸면 여러분들은 백전백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한 개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넣고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장리 19역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분양 신청이 종료되면 며칠 이내에 현금 청산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150일이죠. 자, 장리동의 뉴타운이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다는 사업이라면 그 150일도 지키지 못하고 아직까지 200일이 지났는데도 현금 청산 비용을 지급을 못해요. 왜 못하겠어요? 돈이 금고에 쌓여있는데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 따먹으려고 지급을 안 했겠습니까? 돈을 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자를 10%, 15% 주면은 저축은행 같은데 대부업자들 많겠죠.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이자 부담이 비싸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함부로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뉴타운이 그렇게 재개발로 인한 수익 구조가 좋은 사업이라면 19역 같은 경우는 분양 신청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150일 안에 그 돈을 마련을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현금 청산 비용이 그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는 매몰 비용 20억, 30억, 50억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쉽게 사업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손해는 또 어떻게 돼요? 지금 여태까지 사용한 비용도 이자는 점점 연금기처럼 불어나겠죠.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언론에서는 왜 조금만 0.00 얼마만 변화돼도 미분양이 이제 소진된다, 안 된다. 앞으로는 주택 경쟁이 살아난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건설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6월 26일에 보면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이렇게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이 서서히 늘어난다고 다시 또 발표됐어요. 물론 이미 한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려면 확실히 변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가파르게. 근데 지금 이거는 거의 수평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 기사는 저렇게 뜨는데 어쨌든 6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는데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이거는 전국위원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서울 시내를 비롯해서 경기도라든가 대한민국 전체가 뉴타운 열풍이 불었었고요. 자, 그럼 우리 동네는 그렇다 그러고 타 구역들은 어떤 변화가 있나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신문에 기사화된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뉴타운 18구역 같은 경우는 추가 부담금 걱정 말라더니 결국 추가 부담금 얼마요? 3억이요. 아까 제가 현금 청산이나 이자 비용이나 미분양 대책과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럼 저기 18구역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걸로 끝나느냐? 과거에는 관리처분 때 한꺼번에 내고 받고 하는 금액이 결정됐는데 이제는 금액이 많으니까 총회 열 때마다 별도로 발생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발생된 게 추가 부담금이 3억이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저 정도 금액이든 저보다 적은 금액이든 계속 연속해서 발생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부가연동 1-1, 1-3구역이 있는데 조합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중간중간 자꾸 튀어나오니까 조합 측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송도 걸리고 조합원들이 답답하니까 조합장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해서 해고 새로운 조합장을 앉혀놔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부가연 뉴타운 1-1과 1-3이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신정 뉴타운도요. 사업비 997억. 여러분들 997억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 발생되면 괜찮습니다만 사업 중간에 발생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자 비용이 저기다 플러스 알파 돼야 되는 것이고요. 999억을 나눠 가져보십시오. 이 신정 뉴타운들은 조합원들의 어떤 볼멘 소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어요. 자고 나니까 1억이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팔아버리려고 이기고 손해고 다 잊어버리려고 팔려고 내놨더니 사는 분들이 없겠죠. 아니 앞으로 물건값 제가 사과를 하나 사먹으려고 그래요. 오늘만 참으면 반토막 반가격에 살 수 있는데 오늘 그걸 급삭 이렇게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물론 아주 사과가 먹고 싶은 분들은 좀 다르겠죠.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하한가예요. 막 떨어지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고사하고 본전인다 건들려고 내놓으면은 사는 사람이 없죠. 동일한 효과는 이게 시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신정 뉴타운들은 다 잊어버리고 조합 측하고 싸우기도 힘들어서 팔고 싶어도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원짜리 주고 샀는데 나중에 1000원짜리가 되니까요. 빚이 900원이 늘어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요것도 신정 뉴타운의 차례인데 자본함은 1, 2억. 뭐 몇천만 원이 아니에요. 요즘은 기본이 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왕십리